삼국지에 대해서는 저보다 또 많이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근데 재미있게 한다기보다도 제가 볼 때는 워낙 유명한 또 많은 알고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조금 깊숙이 들어가서 조금 재미가 없더라도 뭔가 좀 우리 핵심을 좀 한번 찔러보자. 뭐 전 그런 생각으로 좀 오늘 나왔습니다. 우리가 삼국지라고 할 때 이제 흔히 뭐 우리 소설들 많이 읽으시는데 원래는 삼국지가 이 진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 진수가 이제 그 총나라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삼국이 통일된 이후에 진나라에 우리로 얘기하자면 사관이 돼가지고 저술한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그 우리 역사를 보면은 주나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춘추 전국시대가 되죠. 이제 춘추 전국시대 이후에 여기서 이제 진시황이 통일을 합니다. 이 진자가 이 진나라고, 이 진시황이 통일한 후에 조금 있다가 이제 그 항우 유방이 싸우는 한나라가 되죠. 이 한나라가 이제 이 정권 말기에 처음에는 대부분이 이제 부패하고 시대가 좀 어수선해지죠. 이 후한이 한번 망했다가 광무제에 의해서 새로 생긴 나라가 다시 이제 후한입니다. 그래서 간혹 역사에서 요것을 전한, 후한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이 후한 말기에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어수선해지면서 삼국시대가 벌어집니다. 이 삼국이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조조, 손권, 유비의 위촉오 삼국이죠. 이 위촉오 삼국이 다시 통일되는 게 이때가 진입니다. 이 진은 좀 틀리죠.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이 총나라 출신인 진수가 이 진나라의 이제 사관이 돼가지고서 써놓은 책이 삼국지죠. 이 삼국지는 그 이후에 역사서로 이제 쭉 읽혀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중국이 요 이후에 이제 몇 번의 그 시대를 거쳐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그 우리가 잘 요 시절을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이 진 이후에 이제 5호 16국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수많은 나라 쪼개지죠. 요때 우리 이제 광개토 대왕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나와서 이제 중국을 공격해가지고 이제 현재의 북경 지역을 차지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저거를 통일한 나라가 수나라예요. 그러니까 통일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공격해 온 것이 우리 이제 수양제라고 하는 을지문덕 장군이 물리친 그 수양제가 되고 요 수나라가 망한 후에 당나라가 생겨나요. 이게 또 당나라 때 우리 당태증이 또 쳐들어오죠. 이때는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이제 또 인물이 등장을 하고 이러다가 이제 중국이 근데 이 시절이 전부 다가 북방 계열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한족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북방 오랑캐. 우리가 만리장성으로 중국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요동반도고 선동반도 이제 지도라면은 만리장성이 대충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이제 발해만. 그럼 대개 이제 우리가 보면 만리장성 북쪽에는 유목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북방 계열 민족이고 요 밑쪽은 농업 계열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한족이죠. 이 수나라, 당나라 이게 전부 다 북방. 소위 여기 이제 선비족, 탁발계라고 그러는데 뭐 이건 좀 복잡한 얘기지만 하여튼 이 유목을 중심으로 하는 북방계가 중국을 통일을 해요. 그랬다가 이제 또 다시 한번 혼란기가 오고 나서 송나라가 통일이 되죠. 이 송 이후에 원나라. 근데 이 송나라만 한족이고 다시 원나라는 몽고족이죠. 이렇게 지금 북방 민족에게 한족이 계속 강하다 보니까 이 원나라 말기에 나관중이라는 소설가가 야 이거 정말 우리 한족은 너무 볼품없이 그야말로 북방 민족에게 당하지 않느냐 해가지고서 이 삼국지라는 소설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 삼국지 소설에는 원래 의도는 좀 중국 한족에 좀 기계 있는 인물들을 많이 등장시켜서 우리 한족이 북방 민족에 절대 못지않다. 이런 걸 좀 자랑하려고 삼국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서가 아니라 소설적인 재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뭐 장비같이 장비나 관우같이 뭐 대단한 무용을 가진 인물도 등장을 시키고 제갈량을 비롯해서 또 수많은 또 이 머리 쓰는 층으로 등장을 시키고 조조손곤유비라고 하는 또 창업자, 그야말로 그 역경 속에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중국 사회가 지니고 있던 혼란과 통일, 그 속에서 이 별 볼 일 없는 한족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주기 위해서 책이 쓰여졌다. 그 바람에 이제 요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명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국지 배경 속에서 역사서 삼국지와 즉 소설 삼국지의 차이는, 역사서는 좀 진지한 입장에서 역사를 기술한 책이라고 그러면 삼국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민족도 꽤 괜찮은 민족이고 인재도 많았다. 이걸 강조하고자 쓴 소설이죠. 이걸 이제 나관중이가 쓰고 나서, 나관중이가 처음 했을 때 주인공은 장비예요. 이게 뭐냐면 몽고족한테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걸출한 무용을 가진 대단한 인물이 있다. 이 시각으로 이제 장비를 주인공으로 1차를 썼는데,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또 이제 고쳐쓰기 시작을 해요. 고쳐쓰기 시작한 것이 이제 2차로 제갈량이가 주인공인 2차 본이 나옵니다. 이렇게 흘러오다가 청나라 때 모종강이란 분이 이걸 다시 요즘에 우리 읽는 삼국지로 정리를 했지요. 그래서 역사서는 이 위초고 삼국의 역사서고, 나관중이가 쓴 삼국지 소설은 보통 우리가 삼국연의, 연의는 중국 얘기로 하면 꾸며낸 이야기, 그러니까 소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 삼국연의가 이런 이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우리가 요즘 보면은 삼국지를 볼 때 나관중 모종강 편이라든지 모종강이가 좀 덧붙였다든지 이런 얘기 붙은 후에 번역 누구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에도 많이 전해졌는데, 요것이 또 어떻게 변하냐.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그 나관중이가 쓰고 모종광이가 좀 가미한 책이 박종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또 달리 쓰여져요. 우리가 그 박종화 선생님 소설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그 유비란 사람이 이제 그 황하 그 강가에서 무슨 낙양에서 온 그 차를 사가지고 어머니 봉양하겠다고 기다리다가 뭐 황건적의 난을 만나서 뭐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또 여러분이 쓰죠. 정비석이가 쓰고 여러분이 쓰면서 자꾸 이게 이제 이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러면 중국서 보고 있는 정통 삼국지는 어떤 거냐. 그래서 삼국지가 이제 제대로 번역이 된 것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별로 대중에게는 인기를 못 끌고 있다가 이 이문열이라는 친구가 다시 한번 또 뒤집기를 시도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삼국지가 지니고 있는 전통적인 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글재주가 뛰어난 친구니까 재밌게 좀 꾸며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자기 견해도 집어넣고. 근데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이제 이문열이 삼국지의 매료가 된 거는, 회를 거듭할 때마다 원래 이게 장회 소설이라고 그래요. 장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보통 1장, 2장 이렇게 나누고 1회, 2회 나누듯이, 그래서 중국의 보통 그 역사 소설을 보면 120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회의 장회 소설인데, 이문열 씨가 과감히 이걸 좀 벗어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주요 주제를 놓고 상황을 전개하다가 짤막짤막하게 비평을 집어넣죠. 아마 이 비평이 대중들에게 상당히 맥혀가지고 그야말로 우리나라 책사상 전무후하게 1000만 부가 돌파된 책이 이제 이문열이 삼국지고, 그 이후에 이제 이문열 삼국지는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뭐냐면 상당히 삼국지를 연구해가지고 소설 삼국지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중국에 무진장 많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꽤 많은데, 장회 소설을 파괴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어떤 뭐 연구 소적에서도 이게 몇 회분에 나오는 건데, 예를 들자면 적벽대전 그러면 삼국지 뭐 30몇 회에 있고,
어떤 또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으면 요건 뭐 70회에 나오고 뭐 90회에서 뭐 제갈량이가 죽고 이런 부분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황석영 씨가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소위 말하는 중국 원본을 번역해서 황석영 씨가 냈고 또 뭐 김구영 씨도 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삼국지가 다양하게 전개돼 가지고 읽는 사람마다 어떤 분은 박종화 삼국지가 재밌었다 그러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문열 삼국지가 재밌었다는 분도 계시고 이게 경향이 좀 틀리죠. 근데 문제는 뭐 이렇게 달르고 어떤 소설이 재밌고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삼국지의 재미가 뭐냐는 겁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슈퍼스타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우리가 뭐 장군만 해도 관우, 장비, 조자룡, 뭐 황충 해가지고 상당한 많은 인물이 나오고 소위 말한 책사, 머리 써가지고 이제 이 작전도 짜고 하는 인물도 뭐 제갈량부터 시작해서 가후나 뭐 주유 뭐 등등 해가지고 순욱, 순유까지 나오면은 이것도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뭐 또 대표적인 이제 실패한 리더들도 있고 성공한 리더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대충 한 3,000여 명의 대단한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런 인물들의 활약상을 그린 거니까 뭐 이문열이 삼국지는 뭐 어때서 좋다든지 뭐 황석영이 삼국지는 또 어떻다든지 이런 비평보다도 좋은 부분은 삼국지는 많은 영웅 호골들의 활약을 통해서 우리가 재밌게 읽으면은 충분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지 어떤 책이 정본이다. 어떤 책이 우리 집에 있는 삼국지의 어떤 책은 정본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보실 필요는 없고, 10권짜리 책이든 5권짜리 책이든 상관은 없어요. 아동물도 또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런 재미를 얼마만큼 잘 살렸느냐. 이런 것이 이제 관건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삼국지가 어떤 책이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활약상을 보다 보니까 그러면 그 인물들 속에서 우리가 현대에 필요한 어떤 리더십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들어가 보면은 묘미가 많죠. 캐릭터가 확실하니까. 예를 들어서 동탁 그러면은 아주 포악한 인물의 전형 아닙니까? 뭐 여포 그러면 조금만 이익만 있으면 뭐 양아버지고 뭐고 다 죽이고 이익을 찾는 인간형도 있고 뭐 또 제갈량처럼 그야말로 처음에 약속한 거 지키려고 끝까지 우리가 말한 그대로 성심성의를 다하는 인물형도 있고 내가 손해를 봐도 그야말로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여포하고 같이 죽는 진군 같은 인물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인물의 캐릭터가 항상 상충이 돼요. 어떤 배신형이 있으면 의리형이 있고 뭔가 좀 발군의 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은 역사에 그렇게 난 뛰어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원칙과 의기 갖고 살다가 죽겠다 해서 죽는 인물형도 나타나고 또 이 장비나 이런 사람들처럼 무용이 전륜할 때 오로지 그냥 용맹만 발휘하는 인간형이 있는가 하면은 관우처럼 참 뭐라 그럴까요? 이 부하들을 아끼고 장비는 마지막에 죽는 것도 그렇게 죽지만 이 아주 굉장히 포악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자면 자기보다 조금 벼슬이 높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아부해요. 오히려 장비가 우리 소설에서 이제 많이 꾸며서 그렇지. 그러면서 부하들에게는 굉장히 혹독한 형입니다. 근데 관우는 또 반대로 아무리 그 지위가 높아도 하는 짓이 마땅치가 않으면은 깔보기 일쑤고 오히려 부하들을 상당히 아끼는 형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캐릭터가 충돌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서도 다르고 이런 부분이 아마 묘미도 되고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현대를 살면서 야, 인물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 인물은 참 멋있다. 이 인물은 내가 좀 닮고 싶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가치도 있고 야, 이 친구 이거 못돼 처먹어가지고 내가 도대체 이런 친구하고 좀 같이 할 일이다 아니다 해가지고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반면교육. 이런 친구는 내가 닮지 말아야지 하는 이런 또 인물도 많이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체적으로 삼국지에서 읽는 긍정적인 우리가 배울 바하고 이거는 못된 녀석이기 때문에
배울 바가 못 된다. 이렇게 이분법으로도 갈라지기도 하고 또 작전이나 계략을 쓰는 거 보면은 어느 때 보면 참 삼국지 3번 읽은 사람하고는 얘기하지 말라고들 얘기하지만 실제로 3번 읽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오래전엔 어떤 계략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책략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뭔가 좀 잔꾀나 부리고 그런 이 책략이요. 이 책략이라고 그러면 뭔가 좀 음흉하고 꾀를 부리는 거로 오해를 하지만 이 사실 책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군대로 얘기하면 전략이고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자기 나름대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비전에 관한 가장 확실한 자기 나름대로의 보관이에요. 그래서 이 책략을 우리가 삼국지에서는 지나치게 이제 미화시키다 보니까 마치 이게 잔꾀를 부리고 음흉하고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한 시대를 끌고 나가려고 하고 시대의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하고 또 때로는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하는 어떤 큰 뜻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은 상당히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이러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인물들의 캐릭터가 충돌을 하고 또 우리가 배울 바와 우리가 또 뭔가 경계해야 될 바 이런 것들이 이제 혼합되면서 나타날 때 의문을 좀 갖게 되죠. 역사 속에서 보면은 다른 역사 시대에는 대개 슈퍼스타 한두 명만 다뤄지잖아요. 우리가 수나라 같은데 당나라 같을 때 얘기만 해도 몇 명 안 돼요. 등장하는 역사의 주역 인물들이. 근데 삼국지에는 수천 명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과연 삼국시대에만 이렇게 인재가 많았을까? 그건 아니고 문제는 항상 어느 시대 언제나 인재는 많다. 근데 리더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 보면은 비슷하게 느낌이 오실 텐데 인재가 없다라고 하는 리더가 있다는 건 리더가 자격이 없죠. 삼국시대가 그런 부분을 중국사에서 가장 명료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삼국지가 또 매력 있는 책자도 되면서 우리가 리더십과 인재를 구하는 문제에 삼국지는 상당히 여러 가지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삼국지에 보면은 이제 1인자가 보통 이제 협력자를 구하죠. 2인자, 즉 참모. 이 관계에서도 삼국지가 보여주는 바가 재미난 게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2인자를 우린 그냥 영의정 같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다. 한 사람의 밑에만 있을 뿐이지 수만 명 위에 있다. 이게 이제 2인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2인자도 상당히 중요한 리더들이죠. 1인자 못지않게. 근데 우리 사회가 그런지 자꾸 이제 1인자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오다 보니까 이 책략 문제라든지 인재에 대한 어떤 지도자의 인재를 찾는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소평가되거나 오해를 받는 부분이 많이 그동안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지도자와 2인자 간의 관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 삼국지에도 여러 번 나오고 역사책을 보다 보면은 이런 얘기 하죠. 저 친구가 나의 자방이다. 자방이라는 사람은 호입니다. 원래는 장량이라는 친구인데 이 장량은 항우하고 유비하고 싸울 때 유비의 참모예요. 근데 지략가죠. 근데 이 장량이가 워낙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중국사나 이런 걸 보실 때 소설 같은 거 보실 때 자방이라고 얘기 나오면 1인자가 그야말로 나는 너를 끊임없이 믿고 모든 계책도 너한테 의존할 것이고 너는 그야말로 나 빼놓고선 2인자로서 자신감도 가져주고 날 좀 믿어가지고서 우리가 창업 동지가 되어달라는 이런 의미로 너는 나의 자방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근데 2인자가 되고 나면은 또 삼국지 속에서 재미난 부분이 뭐냐면 꼭 마지막에 창업에 성공하고 나면은 토사구팽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꼭
제거를 한단 말이죠. 토사, 토는 토끼입니다. 예. 원래는 교토사 주구팽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이제 주구팽, 따라다니던 사냥개는 끓여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한번 YS 때도 국회의장 하던 분이 이건 토사구팽이다 그랬는데 그건 교토사 주구팽의 준말인데 토사구팽 그러면 아무튼 같이 고생해서 창업을 이뤄놓고 나서는 이인자를 거세하는 거죠. 왜 거세하냐? 내 후계자가 저 친구가 워낙 거물이니까 저 친구를 밑에 두고서 내 자식이 후계자가 되고 또 그 다음 내 손자가 또 후계를 이을 텐데 봉건 왕조 시대에는 그렇잖아요. 우린 지금 투표로 뽑지만 당시에는 대를 이어서 물려주는데 저 친구가 워낙 거물이니까 우리 아들이 다루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이게 이제 이인자를 꼭 죽이는 이게 토사구팽입니다. 근데 이 이인자를 죽이는 토사구팽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초안지에 나오는 유방이가 천하를 어떻게 얻었냐라고 할 때 표현이 더 재미난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당신이 우리가 볼 때 별로 대단한 능력자도 아닌데 어떻게 천하를 갖게 됐느냐 그러니까 사실 따지면 나는 내가 작전을 세우고 천리 밖에서 승리를 이룩하는 데는 이 장량이에 절대 못 미치고 국가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위무하고 이게 좀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는 소화만 못하고 전쟁에 나가서 군사를 부려서 이기는 데는 내가 한신 장군만큼 절대 능력이 모자란데 내가 그 능력자를 내가 거느렸기 때문에 천하를 내가 손아귀에 쥔 황제가 됐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옵니다. 이 유방의 이 고백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인자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점에서는 창업자 못지않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근데 이들이 꼭 거세를 당한단 말이에요. 역사에서는 거의 단 이 중국의 이 많은 역사 중에서 당나라 시대 말고는 거의 이인자가 거세당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창업과 수성, 그러니까 창업을 하고 후계자에 물려져 가지고 또 다른 세상이 벌어질 때 그 창업의 1등 공신인 이인자가 거세당한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또 인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때로는 인재가 내가 이인자가 됐을 때 과연 거세당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그래서 또 진퇴의 문제가 벌어지죠. 나아갈 때와 물러갈 때를 현명하게 잘 아는 것이 역시 인재다. 하여튼 이런 또 우리가 인재론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이 엮어져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소설 삼국지 그러면 재미도 있고 많은 인재들도 나오고 그 인재들 속에서 우리가 배울 바 또는 느낄 바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많다. 이런 부분이 여태까지 우리가 삼국지를 읽고 재미를 느끼고 또 이 삼국지 속에 매료당한 전체적인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삼국지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삼국지 첫 부분에 나오면 분구필합 학구필분이라고 해가지고 시대가 오랫동안 쪼개져 있다 보면은 합쳐지기 마련이고 또 합쳐져 있다가 오랫동안 지나면 반드시 쪼개지기 마련이다. 이게 역사의 순환론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돌고 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참 안타깝게도 이게 뭐 역사 발전론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어떤 이 서양에서의 역사론은 EH카의 역사론 같은 걸 보면은 역사가 단계적으로 발전을 하죠. 봉건 시대에서 조금 이제 민도가 깨우쳐지면서 계몽주의로 발전을 하고 계몽주의가 조금 더 발전하면 민주주의가 되고 또 민주주의도 초기에는 상당히 천박한 민주주의 형태가 됐다가 또 이제 보다 더 완숙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로 꽃을 피우는데 이 동양의 역사관은 그런 의미보다는 돌고 돈다. 근데 돌고 돈다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죠. 창업을 할 때는 참 명분이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지러운 세상을 구하고 도탄에 빠진 민중들도 내가 살리고 경제도 발전시키고 사회를 좀 안정시켜서 멋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창업을 해요. 자, 이제 대를 물려갑니다. 그러면 이 초기의 창업자는 그야말로 말 타고 창 들고 칼 들고 나가서 피 튀기는 싸움을 해가지고 겨우 창업을 하죠. 근데 2세쯤 되면 이게 싸워본 줄 않았거든. 궁정에서 소위 말하는 그 후궁의 여인들 품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세상 물정 하나도 몰라요. 대개 중국의 2세, 3세 황제들 중에서 그 정신 나간 친구들이 많습니다. 백성 굶어 죽는 거 보면은 왜 굶어 죽냐? 그러면 아, 쌀이 없어 굶어 죽었다. 그러면 자식들 그 고기를 먹지 왜 쌀을 쌀로 먹다고 죽냐 이거지. 고기를 먹으면 될 텐데. 이런 멍청한 황제도 많고요. 우리가 그 뭐 프랑스 혁명 때 앙뚜아네트처럼 왜 굶냐 케이크라도 먹지 이런 얘기하고 이제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조선사도 마찬가지고 대개 이 왕조가 한 150년 정도만 되면 부패 타락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 뭐 삼국시대 그 고구려 경우에는 이 중국의 도전을 받아가지고서 워낙 그 싸움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백제, 신라, 고려 뭐 이조 다 비슷합니다. 하여튼 100년쯤 넘어가면 슬슬 무너지기 시작해서 한 150년 정도 되면 타락의 극치가 되고 한 200년 그 사이에 대개 멸망을 해요. 중국의 이런 왕조사들이 200년 넘긴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어요. 대개 뭐 100몇십 년을 망하는데 그 망하는 전반적인 이유가 바로 통치계급의 타락이죠.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황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자면 입신 출세만 노리는 이제 그 소위 관료 집단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뭐 소위 말해서 농업사회에서의 근본은 생산량인데 생산량이 빤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한 평의 곡식이 얼마나 한다. 그러면 그 계산하면은 그 평수에 금방 나오는데 이게 나쁜 관료 시대의 전형적인 병폐가 뭐냐면 그 기준을 계속 적용하다 보면은 가장 풍작이 든 해의 기준을 갖고 흉년에 적용을 해버리죠. 흉년에는 쉽게 말하면 여태까지는 100가마 나왔던 때가 풍작이라면 흉작이 되면 50가마, 30가마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계산을 안 하고 항상 100가마로 계산하죠. 우리 저기 요즘에 아마 여기 혹시 세금 열심히 내다가 화낸 분들은 요즘도 우리나라 아마 세무서에서 그런 뭐 인정과세인지 뭔가 해가지고 끊임없이 장사가 안 되는데도 그 장사 잘 될 때의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이건 사회가 거의 무너져가는 사회인데 다행히 이제 현대는 산업이 다양해지니까 버티는 건데 이 농경문화 사회에서는 그런 제도가 한 번만 되면은 거의 그 농업 경제가 파탄이 나요. 이런 전반적인 것이 돌고 돈다. 그러니까 분구와 필구부는 우리가 얘기하듯이 왕조가 시작이 되면은 언제나 초심을 가진 창업자는 뜻을 바르게 하고 그야말로 대의명분도 분명한 일을 하는데 가게 되면 시대가 흘러갈수록 왕조는 타락하고 백성을 착취하고 드디어 가장 멍청한 이제 후계자가 등장했을 때는 어떤 또 뛰어난 다른데 우리가 이야기하면 반역자겠지만 이제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죠. 그래서 중국 사회는 우리는 여태까지 삼국시대 이후에 조선 고종까지 왕이 제가 볼 때 뭐 이조, 고려 다 합쳐도 한 200명이 안 넘을걸요? 중국에는 황제만 해도 기록상에 수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역사가 다이나믹화 되는 거죠. 우리는 한 번 굳어진 체제가 워낙 오래 가요. 우리 이제 그 역사에서 보면 뭐 묘청의 난이다, 만적의 난이다, 뭐 이괄의 난이다, 홍경래의 난이다, 뭐 이모군란이다. 예전에는 동학혁명도 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그러지고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때 그 시대를 깨부신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출현을 우리는 맨날 반란 이런 거로 치부하고서 물리쳤지만 중국 사회에서는 이 부분이
반란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왕조의 창업으로 이어졌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필구 합분, 학구 필분의 역사적인 어떤 전개에서 순환론이 자리 잡은 배경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꼭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 학구 필분, 필구 합분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역사의 역동성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그 시대는 역시 썩게 되고, 고인물이 썩듯이 역시 역사는 진행되기보다는 항상 그 자리에서 기분 나쁠 정도로 똑같은 패턴으로 돌고 돈다. 근데 이제 이 삼국지에 이제 깔려있는 이런 그 순환론에서 숨어있는 걸 우리가 하나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역사가 돌고 돌아도 그 속에 기묘한 게 하나 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계속 그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한 시대가 바뀌면 소위 말해서 새로 집권한 친구가 앞서서 그런 부패한 사회를 만든 집단을 응징하게 되죠. 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죽여야죠. 그럼 제일 먼저 당하는 게 전 정권에서 고위직에 있었다거나 돈이 많았다거나, 이건 항상 소위 말하는 제거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야, 이게 뭐 부귀고 공명이고 벼슬이고 덧없는 것이 되죠. 끊임없이 사회가 요동치면은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출현한다는 역동성은 있는데, 그 속에서 또 계속 주류층이 거세당하다 보면은 어떤 점에서는 이거 세상 살 맛이 안 나는, 그야말로 뭘 믿고 사느냐, 이때 중요시 되는 건 역시 믿을 건 인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관시라고 그러죠. 인간관계를 굉장히 존중하고, 그들은 관시 맺고 나면요, 국가 체제 같은 건 나중 문제입니다. 우선 내 친구, 내 형, 우리 후배, 이게 우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가 나쁜 의미로는 관시라고 그러지만, 중국인들은 오랜 역사부터 시작해서 워낙 사회가 그렇게 자주 바뀌다 보니까 우리끼리 가족을 맺은 집단은 친형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서로 틀이 되죠. 이 전형적인 것이 삼국지 첫해 나오는 도원결입니다. 이것이 이제 관우장비 유비가 어느 날 이제 모여서, 야, 우리 의형제 맺자. 근데 그때 의형제가 이런 표현이 있죠.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나진 않았어도 같은 날 같은 시에 죽겠다. 그러니까 즉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 이런 이제 결맹의 상징으로 도원결의가 나오는데, 삼국지의 가장 중요한 의미 하나는 첫 번째에 나타나는 제1회본에서 핵심은 도원결의에 압축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역사의 역동성 속에서 허물어지고 죽어가는 인간들이 그래도 믿을 거는 인간밖에 없다. 이런 주착점에 등장한 어떤 모양새가 나타나요. 소설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방이 붙습니다. 황건적 토벌하러 갈 의병을 구한다. 그 앞에서 유비라는 친구가 한숨을 푹푹 쉬고 있으니까 장비가 나타나가지고, 야, 이 친구야, 젊은 친구가 왜 그런 걸 보고 한숨만 내쉬냐?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유비는 그때 집신장사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우락부락한 친구가 이제 그런 바람에 서로 악수를 하고 이제 서로 통성명하고 이래가 술집에 가지요. 대포집에서 한 잔 먹고 있는데 저기서 또 수염도 길고 아주 그 씩씩한 또 젊은이가 나타나가지고, 야, 빨리 술 가져오라고. 내가 지금 빨리 먹고서 황건적 이 나쁜 놈들 잡으러 가야겠다고. 이래서 이제 관우하고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의 결합체가 술집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책상에 앉아서 뭐 페이퍼북 놓고서, 야, 이건 뭐 따질 걸 따지고 하는, 우리 요즘에 뭐 FTA 한다고 그러면 열심히 저쪽하고 이쪽하고 앉아서 뭐 협상하듯이 하지만, 이쪽에서 대포집에서 본 직감을 가지고 그야말로 의형제를 맺는다. 이 속에서 동양적인 어떤 그 인간미도 존재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서 인간에 대한 판단력입니다. 즉, 이 농업사회는요, 유목사회는 하고 농업사회하고 큰 차이가 뭐냐면 인간 감별법이 달라요.
유목사회는 같이 어우러지다 보면은 함께, 야, 저기 지금 사자가 도망가는데 사자를 잡는다. 예를 들어서요. 뭐 사자가 저 유목지대 사는 건 아닌데. 그럼 같이 힘을 합치면 잡아서 서로 분배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근데 농업사회는 안 그래요. 오랜 동안 농사를 져야 되니까 같은 팀이 아니면은 낄 수도 없고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면 관찰을 하죠. 야, 저 친구가 과연 우리 시스템에 들어와서 용해될 인물인지 아닌지. 아마 여기 관료 사회나 일반의 아주 고정적인 직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인물이 오면은 금방 선뜻 안 받아들여요. 계속 관찰을 하고 저 친구가 우리 집단에 들어올 만한 인물인지 아닌지 감별을 하는데 이 삼국지의 도원결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대포집에서 우리가 볼 때는 술 한잔 먹은 취한 김에 합쳐진다. 그러니까 역시 인간이 인간을 믿는 것은 어떤 각서나 이런 것보다도 직감과 만났을 때 이거 어울리는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도원결의는 이후에도 끊임없이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가 계약이라든지 이런 뭐 각서 쓰고 뭐 도장 찍고 이런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역시 인간성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직감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도 이 도원결의 속에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원결의 할 때 우리가 삼국지 소설에서 보면은 나이 문제가 항상 등장하죠. 제일 큰 형을 누가 할 거냐? 뭐 서열을 정해야 되니까. 근데 보면 이제 유비가 큰 형이 되고 관우가 둘째가 되고 장비가 셋째가 되는데 기록에 보면은 나이가 제일 많았던 게 관우래요. 근데 왜 관우가 두 번째가 됐느냐? 여기 장비가 이제 중요 역할을 하는데 이 장비란 친구가 상당히 그 대단한 친구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유비는 아무리 퇴락했지만 그래도 황족 출신이고 관우는 그래도 그 뭐 춘추를 읽었다는 기록에 보면 꽤 독서인, 그러니까 좀 지식인인데 이 장비는 술 장사하고 돼지고기 장사한 친구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돼지고기 꺼내가면은 뭐 그냥 가져가라고 1,000근짜리 돌멩이 갖다가 우물에다 놓고서 지금도 중국 가시면은 그 옛날 그 장비 고향 가면은 장비점이란 데 가면은 요만한 장비 그 우물이라고 해서 돌멩이 있죠. 그 속에 뭐냐면 이 돼지고기 장사할 때 돼지고기를 속에 넣어두고 1,000근 바위를 위에 올려놓고서 힘으로 난짝 들어서 옮기고 나면은 돼지고기를 그냥 가져가라. 뭐 이렇게 방을 붙여놓을 만큼 아주 묘한 친구인데 또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장비가. 근데 이 장비가 셋이 모였을 때 야 임마 형은 나야. 이 자식들 돈도 없고 말이야. 돈은 지가 제일 많으니까. 그랬대요. 그러니까 야 임마 돈 갖고 저기 순서 매길 수는 없는 거고 우리 태어난 순서대로 하자. 그러니까 장비가 성질이 급하니까 내가 지금 29살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두 번째 얘기는 관우도 나도 29살이야. 유비도 나도 29살인데 그러니까 이제 장비가 더 급하니까 내가 1월 1일생이라고. 옆에 있던 관우가 나도 1월 1일 똑같이 태어났는데 너 몇 시냐? 그러니까 10시, 난 8시 그랬거든. 유비가 난 6시. 에이, 이 새끼들 손이 사기친다고 이제 승질 내고서 그런 방법을 바꾸자. 형 아우 정하는데. 장비는 그동안 지네 집 그 도원결의를 맺은 장소인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그 하여튼 별장 옆에 나무가 큰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장비가 자신 있으니까 야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걸 형이라고 하자. 후다닥 이제 올라가서 제일 이제 위에 올라가서 이제 올라와봐 만디들. 왜 꼭대기에 올라갔으니까. 관우가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중간쯤 올라갔는데 유비가 위를 쳐다보더니 밑둥을 딱 잡고서 야 임마 나무에서 뿌리부터 시작해서 밑둥이 있어야 꼭대기가 있지. 이놈들아 나무로 따지면 누가 먼저 나왔어. 그래갖고 야 역시 저놈이 머리가 좋구나. 그래갖고서 유비를 제일 큰 형으로 정했답니다. 그래서 이 요즘에 이 관우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역시 나이 든 사람이 멋있게 양보를 잘 하는 바람에 도원결의가 잘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뭐 주민등록증 까가지고 나이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역시 그 동양적인 스타일로 보면은 무슨 술을 많이 먹어서 형제 순서로 정한 것도 아니고 뭐 가문이 좋아서 정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순수한 의미에서 그런 상황에서 역시 머리 좋은 유비가
형이 될 수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관우 그 연구가들은 이거 다시 틀린 거 복원해야 된다 뭐 이래갖고서 중국서도 말이 꽤 많대요. 요즘에 이 산서성 쪽에 이제 그 해현이라고 있어요. 중국 최고의 그 소금 생산지죠. 그래서 관우가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요즘에 그 산서성 재벌들이 관우를 이제 자꾸 모셔가지고 드디어 재신, 요즘 중국집 가면은 관우가 재신이 돼 있죠. 관우는 원래 죽고 나서 관왕묘가 생겨요. 왕으로 대접을 받았다가 왕이 관제묘, 황제 대접을 받다가 요즘에는 관제묘에서 신처럼 추앙을 받습니다. 후한 만렵에 이제 어떤 세 가지 큰 병폐가 나타나요. 하나는 관료 집단의 부패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그 매관매직이라고 그러죠. 돈 받고 벼슬을 파니까 본전 빼야죠. 근데 뭐 1,000만 양 내고서 내가 인천시장 됐는데 1,000만 양만 긁겠어요? 1,000만 양의 이자에 다음번 또 더 고위직으로 올라가고 다 긁어대니까 온통 이 매관매직이라는 것은 관료의 부패를 초래하고 정상적인 유교를 배운 순수한 의미에서 관료 채용 방법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자면 뭐 공무원 시험을 쳐서 뽑아야 되는데 이걸 다 돈 받고 직책을 준다 그러면 뭐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가지고 시체가 거의 뭐 하여튼 서울이건 논두렁이건 즐비했었다는 기록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 환관. 우리 보통 내시라고 그러죠. 남성 성기가 거세된, 그러니까 사형을 받은 죄수가 그 거세를 당해서 환관이 되는데, 이 환관들이 또 엄청나게 못된 짓을 해요. 이들이 이제 몇 차례 그 공로를 세우는 일도 있어가지고 양자를 드리는 시스템이 됩니다. 양자를 드리고 와이프를 얻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안 되지만 아무튼 이런 형태에서 이들이 그 벌리는 또 온갖 그 해괴한 짓들이 사회를 또 엄청나게 부패하게 만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이 외척 집단.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은 우리 예전에 세도 정치도 마찬가지고 이 외척이 득세하면은 거의 또 저게 사회가 붕괴되는 것 같아요. 우리 요즘은 뭐 민비 얘기하면은 뭐 민비 그 저기 예전 여주에 있는 그 옛날 살던 집에 뭐 관광객 무진장 몰려간다 그러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역사적인 인식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데, 물론 삼국지하고 민비하고 관련은 없지만 그 외척이 득세했을 때 사회가 붕괴되는 여러 가지가 다 붕괴해요. 뭐 그 자세하게 얘기하면 엄청 긴데, 아무튼 이러한 사회적인 붕괴 속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기류가 일어나고, 이런 기류 속에서 이제 1차적으로 이런 유비, 관우, 장비의 집단이 있고, 또 이제 관료 집단에서 조조가 등장을 하고, 저 지방 호족 출신으로 손권위가 등장을 해가지고 역사 시대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1차 되겠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역사적 리더십을 좀 볼 때 정리할 바는 역시 시대를 만들어가는 건 인간이지 무슨 시스템이나 제도가 아니다. 역시 그러니까 인간 하나하나가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역시 역사적으로 우리가 소중한 사회고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사회가 아니겠냐. 너무 이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은 사회가 발전도 못하고 인간이 능력을 못 발휘해요. 그러니까 적당히만큼은 세상이 좀 바뀌는, 이런 어느 정도 바뀌느냐 하는 문제는 물론 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세상은 역시 좀 바뀌어야 되고, 바뀌는 과정에서 각자가 지니고 있는 역할이 역사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